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눈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당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해보면 서기 648년 신라의 김춘추와 당태종 사이에 나당 동맹이 결성되고 660년에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8년에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고구려 마저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신라가 삼국통일한 시점을 고구려에 멸망했던 668년을 보지 않고 676년으로 모든 교과서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사이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단전쟁인 것이죠. 나단전쟁은 서기 670년에서 676년까지 약 7년간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벌어진 큰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던 신라와 당나라가 왜 싸우게 됐을까?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 648년 신라의 김춘추와 당태종 사이에 나당 동맹이 결성될 때 두 가지 미락을 맺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그 다음에 영토 분해를 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대동강 이북 땅은 당나라가 차지하고 대동강 이남 땅은 신라가 차지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당나라가 그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먹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게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당나라는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백제의 애땅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백제의 애땅마저 노리게 되고 심지어는 신라마저 계림도독부를 격화시키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는 한판 붙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서기 663년 취리산 해맹식이 열리게 됩니다. 취리산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충남 공주에 있는 산인데요. 이 산에서 당나라 장군 유인원이 신라의 왕 문무왕과 그 다음에 멸망한 백제의 왕자 부유영을 불러다가 강제로 해맹식을 열고 화친을 강요하게 됩니다. 신라로서는 어이없고 황당하고 굉장히 불쾌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신라는 승전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문무왕은. 근데 이미 망해서 패망해서 실체도 없는 백제의 왕자와 신라의 문무왕을 동격해 놓고 화친을 강요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신라는 이때 이미 나단 전쟁을 예견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공동의적인 고구려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나당 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나라에서 신라의 천본호 기술자 구진천을 소환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구진천은 천본호를 만드는 기술자인데요. 그럼 천본호가 뭐냐? 천보를 날아가는 노다. 노는 요즘 치면 쇠뇌나 석궁이지 않습니까? 천보를 날아간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신라가 잘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진천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데 신라는 이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진천이 신라를 배신하지 않고 당나라에 협력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구진천은 제대로 된 천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천본을 만들긴 했는데 30보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그러니까 당 황제가 화가 나서 왜 30보밖에 안 나가냐 했더니 구진천이 뭐라고 하냐면 신라의 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 황제가 화가 나면서 그러면 신라에서 목재를 가져서 만들라 해서 두 번째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60보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당 황제가 화가 나서 또 뭘 하니까 구진천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목재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바다에서 습기를 먹어서 이렇습니다. 이랬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된 천본을 안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구진천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구진천이 당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가 또는 자신의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쓸쓸하게 최후를 맞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당전쟁을 공부하면서 조국 신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군사 기밀을 팔지 않았던 이러한 구진천의 희생정신도 우리가 조금은 배워야겠다. 지금 일제강점기 때 친일 매국노들이 자신의 부귀영화와 또 자신의 개인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분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구진천의 희생정신은 우리에게 지금도 기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서기 668년 고구려 멸망하고 이제 나단 전쟁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서기 670년 이제 신라와 고구려 부흥군 연합군이 당나라의 요동을 공격하면서 나단 전쟁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라가 대승을 거두거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죠. 신라와 고구려 부흥군이 손을 잡았다. 어제까지 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보면 이제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겁니다. 신라는 당연히 당나라를 몰아내야 되고 또 고구려 부흥군 입장에서는 어제까지는 비록 신라가 적이었지만 이제는 당을 몰아내야 자신들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라와 손을 잡았던 것이죠. 이러한 유연함이 굉장히 이제 저는 승리의 비결이다 보거든요. 아무튼 이후로 이제 7년간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신라가 의외로 선전을 잘합니다.
그래서 백수성 전투에서는 신라가 당나라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도망가는 당나라군을 끝까지 추격하게 되면서 당나라의 매복과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도망가는 적을 너무 깊숙이 추적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매복이나 함정에 걸리고 신라가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군의 매복에 걸려서 신라군이 전멸당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성문 전투입니다. 나당전쟁 기간 동안에 신라가 당했던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큰 패배였죠. 신라군이 거의 전멸당했고 장군들도 다 몰살당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성문 전투에 김유신 장군의 아들 김원술이 참전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부하가 말립니다. 여기서 개죽음 당할 필요가 없다. 살아남아서 훗날을 도망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김원술은 살아서 돌아오는데 아버지 김유신이 노발대발 엄청 화가 났던 것이죠. 어떻게 너 혼자서 살아서 돌아오냐. 그래서 칼을 뽑아서 이제 김원술의 목을 베려고 하는데 문무왕이 이제 말려서 살긴 되거든요. 하지만 김유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의 애다. 그래서 의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김유신 장군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원술이 찾아왔지만 어머니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만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원술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한테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아버지한테 조문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슴 속에 깊은 한이 맺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당나라와 신라가 다시 전투를 벌게 됐는데 이때 김원술이 이제 자원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문무왕이 굉장히 크게 기뻐하면서 큰 벼슬과 상을 내렸지만 김원술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당전쟁을 보다 보면 아까 말했던 천번호 기술자 구진천이라든지 이런 김원수 같은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이런 슬픈 얘기, 아름다운 얘기, 감동적인 얘기, 교훈적인 얘기가 섞여 있는 그 자체가 뭐 역사 자체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성문 전투의 패배로 이제 당나라 신라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김유신한테 자문을 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김유신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는 당나라의 기세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수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군사들을 나누어서 요소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국가의 위기를 당했을 때 문무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의 원로였던 김유신한테 자문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자문을 받을 때 그 자문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 문무왕의 넓은 도량에 대해서 감탄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정치에도 이러한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쨌든 성문 전투의 패배로 위기에 빠진 신라는 시간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당나라 포로들을 송환하게 되고 또 당황제한테 사죄하는 편지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끈 다음에 전쟁 준비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당나라 군대의 주력 부대는 뭐냐면 기병입니다. 반면에 신라군의 주력 부대는 보병이죠. 보병이 기병을 상대로 이기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신라가 굉장히 독특한 특수부대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장창당입니다. 장창당, 즉 장창을 든 부대라는 뜻인데 보통 보병이 기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도로에서 긴 칼이라든지 또는 장창을 이용해서 말을 먼저 쓰러뜨리고 기병이 굴러떨어지면 공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창당을 만드는데 그 장창의 길이가 최소 5에서 6m, 긴 거는 10m 정도 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사용할 수 없죠. 2인 1조로 사용했고 뒷사람이 장창을 지지시키면 앞사람이 그 장창을 이제 달려오는 기병한테 겨눠야 되는데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병이 이렇게 돌격해오면 그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떨면 안 돼요. 내가 떨게 되면 뒷사람도 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창당을 운영하려면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필수적인데 신라가 어쨌든가 이 장창당을 잘 운영했고 결국 장창당을 이용해서 당나라 기병을 효과적으로 막게 됩니다. 화가 난 당 황제, 당고종은 엄청난 대군을 보내서 신라와 일전을 다시 벌이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매소성 전투인데요. 이 나당전쟁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죠. 서기 675년 매소성 전투의 승리로 신라가 나당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676년 기벌포 전투의 승리로 나당전쟁을 끝내게 됐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소성 전투, 매소성은 어디 있었을까? 지금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입니다. 여러분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구석기를 대표하는 유물, 주먹도끼가 대량으로 발굴되었던 지역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당나라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과 신라의 3만 대군이 격돌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전력적 열세이지 않습니까? 20만 대군과 3만 대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라가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이 전황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신라군이 어떤 전략 전술로 이기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신라가 당나라 20만 대군을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신라가 크게 이겼는데 당나라의 말 3만 380배를 뺏었고 노획한 병장기가 이러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소성 전투의 승리로 신라는 나당전쟁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지게 된 것이죠. 뒤이어서 676년에는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을 전멸시키면서 신라가 나당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당 전쟁의 또 다른 승리 요인으로서 국제 정세의 변화도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당나라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에 집중하느라고 서역에 대한 경계가 소홀해졌고, 그래서 서역에서는 토번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당나라의 실크로드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가 허겁지겁 이제 서역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고종이 굉장히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내가 동쪽에 집중하느라고 서쪽을 게을리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당의 주력이 서역으로 옮겨가면서 당나라는 한반도에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약소국 신라는 결국 백제 고구려를 연이어 멸망시키고 마지막에는 세계 최강이라는 당 제국마저 몰아내려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약소국 신라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과 쇄신을 추구하고 유연한 외교와 신뢰 외교를 했던 모습이 아닐까. 어제까지 적이었던 고구려 부흥과도 손을 잡는 그러한 신라의 유연함, 이것이 바로 신라의 승리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이 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과 극을 엇갈려요. 정말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신 어떤 분들은 화가 벌써 나셨어요. 이 못된 신라, 쓰레기 같은 신라가 지금 당나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자랑하는 가장 위대한 제국 고구려마저 멸망시키고 땅도 다 뺏겨버리고 이게 무슨 삼국 통일이냐,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봤을 때 신라의 삼국 통일이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신라 삼국 통일의 결과와 영향, 의의는 다음 주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